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네, 지금 오신 사장님들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혹시 말씀드리는데 화면이나 아니면 음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 단체 카톡방을 이용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동부시간 기준 8시 5분, 8시 5분에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S 가족 여러분. 저는 매주 목요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시에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리저널 세일즈 디렉터 이규민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에 또 2018년도 한 해가 또 밝았고 벌써 2월이네요. 2월도 벌써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새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어떤 그런 바램들이라든지 소망들이 혹은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각오로 또 우리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꼭 계획대로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또 일하고 나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웨비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에 제가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알아볼 그런 내용은요. 크레딧 관련 또 새로운 정보. 오늘 이제 오늘자 2018년 2월 8일 목요일 날짜로 이제 크레딧 관련된 뉴스가 또 업데이트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은 도시가 뉴욕이 3위라고 합니다. 네. 자, 동부권 지역들이 희한하게 좀 이렇게 상위를 좀 다투는데 워싱턴 DC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인당 3.46개, 그러니까 약 4개, 3개에서 4개 정도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평균 7,145달러 밸런스로 워싱턴 DC가 1위라고 합니다. 7,442달러죠. 그렇죠? 워싱턴 DC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가 거의 붙어 있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경제권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버지니아나 메릴랜드도 비슷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레딧 카드가 밸런스가 많다라는 거, 빚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이 크레딧 카드 발급 건수는 가장 높고 밸런스는 세 번째로 높은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크레딧 카드 정보 전문 웹사이트 creditcard.com이 6일 발표한 전국 25대 대도시 크레딧 카드 사용 현황에 따르면 뉴욕이 1인당 평균 3.46개의 카드를 발급받아 샌프란시스코 3.3개와 시카고 3.23개, 필라델피아 3.22개, 보스턴 3.21개, 이것을 앞지르고 카드 발급 건수 면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뉴욕은 크레딧 카드 빚으로 인한 부담 역시 큰 도시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뉴욕의 1인당 평균 크레딧 카드 밸런스는 7,145달러로 워싱턴 DC 7,442달러, 댈러스 포트워드 7,171달러에 이어 3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반면 워싱턴 DC의 경우 중간 임금이 46,536달러로 탑5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1인당 크레딧 카드 빚으로 인한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세 번째로 높은 반면 뉴욕의 중간 소득은 25개 대도시 중 6위에 머물렀습니다. 뉴욕의 16세 이상 1인당 연 중간소득은 38,95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자, 2위는 샌프란시스코 44,304달러, 3위에서 5위는 볼티모어 41,241달러, 보스턴 49,935달러, 시애틀 40,482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자,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모두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뉴욕이 17개월, 평균 17개월로 세인트루이스, 포틀랜드, 디트로이트와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25개 대도시 중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밸런스를 갚는 데 가장 짧은 기간이 걸리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고요. 13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곳은 샌안토니오, 텍사스죠. 2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마이애미, 포트 로더데일이 21개월, 휴스턴과 LA가 각각 20개월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제때 갚지 못해 지불한 1인당 이자액은 뉴욕의 경우 679달러였고요. 샌안토니오가 대도시 중 가장 높은 9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마이애미, 포트 로드데일 814달러, 댈러스 포트워트는 801달러였습니다. 자, 한편 2017년 25대 대도시의 1인당 크레딧 카드 밸런스는 전년 대비 3%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중 한 번이라도 90일 이상 지불을 연체한 적이 있는 카드 소지자의 수는 36%로 전년 30% 대비 6%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 크레딧 밸런스도 점점 더 빚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이자율도 더 많이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연체하게 되는 경우도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년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딧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시는 분들께 이런 면을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크레딧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이제 좋은 크레딧 카드를 맥시멈 5장 미만으로 갖고 계시면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크레딧을 관리하는데 좋죠. 그렇죠? 물론 다른 또 여러분들께서 크레딧 라인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예를 들면 자동차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 크레딧 카드 빚을 굉장히 잘 납입하고 잘 갚아야 여러분들 크레딧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크레딧 카드 빚을 제때 못 갚게 돼서 나오는 이자액이 정말 아까운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버려 둘 경우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에 관련된 그런 고객분들, 그런 분들께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달, 며칠 전이에요. 2018년 1월 25일, 마찬가지로 목요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레딧 점수가 높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실 때, 그냥, 크레딧이래. 나이가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크레딧이 좋아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쓰는 폭이 적다라는 거죠. 이제 벌질 않으시기 때문에 쓰질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크레딧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크레딧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미국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파이코 크레딧 점수를 산출하는 Fair Isaac Corporation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의 평균 파이코 크레딧 점수가 역대 최고인 700점을 기록한 가운데 연령이 올라갈수록 크레딧 점수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대별 미국인들의 평균 파이코 크레딧 점수를 살펴보면 18세에서 29세는 652점, 30세에서 39세는 671점, 40세에서 49세는 685점, 50세에서 59세는 709점, 60세 이상이 743점입니다. 자, 미국 소비자의 50% 이상은 크레딧 점수가 700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스코어가 높은 60세 이상과 가장 스코어가 낮은 18세에서 29세 평균 점수는 91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파이코 크레딧 점수는 주로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크레딧 점수 범위는 300에서 850점이며 720점 이상의 경우 매우 우수한 크레딧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여기 조금 수정할 내용들이 좀 있는데 720점 이상일 경우에 굿입니다. 엑설런트는 아니고요. 750 이상이 돼야 정말 좋은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파이코 크레딧 점수가 정말 이렇게 널리 통용되는 그런 점수죠. 점수를 산정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 파이코 크레딧 점수는 300점에서 850점까지가 있다. 그게 이제 제한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가장 낮은 점수는 300점, 가장 높은 점수는 850점입니다. 자, 이와 다르게, 여러분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와 다르게, 벤티지 스코어라고도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뭐, 크레딧 카르마라든지, 혹은 스마트 크레딧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이제, 소프트 플로에서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 혹은 요즘 인터넷 셀폰 같은 거로 은행에서 주는 것들 많이 보죠. 보면 써 있어요. 거기 어떠한 그 점수로 우리가 산정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벤티지 스코어를 사용했다 혹은 파이코 스코어를 사용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벤티지 스코어와 파이코 스코어는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벤티지 스코어는 950점 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게는 정말 100점 이상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파이코 점수와. 그래서 보셨을 때 고객분들이 내 점수 700점 넣는데 하고 이제 융자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하드풀로 뽑을 경우에 파이코 점수가 나왔을 때 600점 초반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무래도 상담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크레딧을 이제 교정을 하거나 혹은 크레딧을 자꾸 이제 좋게 만들려는 이유가 우리가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보험료를 낮추고 그리고 이 정말 살인적인 높은 이자율을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광고에 노 크레딧도 괜찮다. 노 크레딧 괜찮다.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차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광고를 보시는 거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연말을 맞이해서 많은 딜러들이 정산을 위해 자동차를 가능하면 많이 팔려고 합니다. 그쵸? 딜러들이 연말에는 보통 많이 팔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기분에 능력이 초과되는 융자를 받거나 심지어는 고리의 대출까지 받다가 페이먼트를 못해서 자동차를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동차 딜러나 융자 회사들의 편법에 걸려서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피해야 할 점을 정리 보도했습니다. 자, 신용정보회사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2016년 4, 4분기 새 자동차의 평균 융자액은 36,621달러였고 중고차의 평균 융자금은 193,32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월 페이먼트 기간을 더 늘리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서 미국 자동차 융자 평균 상환기간은 현재 68개월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차 상환 기간을 73개월에서 84개월까지 늘려서 선택하는 바이어들도 2015년 동기에 비해 29%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율은 늘어나고요. 많은 딜러와 융자 회사들이 이를 오히려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120개월, 133개월, 180개월 상환 기간을 내놓는 그런 융자도 있다고 합니다. 자, 노 크레딧, 배드 크레딧 딜러. 노 크레딧도 괜찮습니다. 크레딧이 좋지 않는 배드 크레딧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딜러들. 자, 이름 있는 자동차 딜러나 은행, 크레딧 유니언은 대출을 해줄 때 자동차 융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우선 따져보게 됩니다.
크레딧 기록, 크레딧 히스토리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융자를 해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크레딧 기록은 대출을 되갚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유명 딜러나 은행에서 기록이 나쁜 사람들이 대출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만일 크레딧 기록이 나쁘거나 이제 막 기록을 쌓는 크레딧 초보들이라도 이름 있는 딜러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들과 연결을 해줍니다. 물론 대출금에는 한계가 있어 뭐 고가의 어떤 머세디스 벤츠 같은 승용차를 구입할 수는 없을 건데요. 또 이자율은 더 높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노 크레딧, 배드 크레딧 선전하는 딜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딜러들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앞세워서 융자를 갚지 못할 위험성에 대비합니다. 자동차 구입자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게 되면 융자금을 다음으로 넘어가 이자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결국 소비자는 부채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마치 미끄러운 언덕을 기어오르는 것도 같은데요. 이런 정말 크레딧이 안 좋으신 분들, 이제 센텐더, 가장 많이 이제 융자를 해준 데가 이제 센텐더라는 그런 융자 회사가 있습니다. 크레딧 정말 안 좋으신 분들, 이제 500대 미만이나 그런 분들이 차를 사실 때 센텐더인데 거의 사채 수준이에요. 20%가 넘는 그런 이자율을 내시면서 항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만 늦어도 차를 끌어갑니다. 이제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지금 차가 당장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동차 소유권을 담보로 잡습니다. 자, 셀러가 자동차 소유권을 담보로 잡는데요. 서명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딜러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전형적으로 이런 동의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구입자가 대출금을 완전히 갚을 때에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종종 발생하는 일이지만 구입자가 페이먼트를 단 한 번이라도 내지 못하게 될 경우 딜러에서 자동차를 다시 회수해버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을 그치지 않고 구입자는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예, 차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다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자율도 엄청 높게 책정이 되는 거죠. 자, 융자 재조정회사. 자, 만약 자동차 페이먼트를 내기가 힘들다면 직접 융자를 해준 금융회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조언했습니다. 적지 않은 바이어들이 이럴 때 은행과 협상해서 페이먼트를 낮춰주겠다고 광고하는 회사나 업체들을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이런 융자 재조정 서비스를 해주는 조건으로 수백 달러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을 요구할 것이고요. 또 많은 경우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이런 회사들의 말만 믿고 자동차 페이먼트를 중단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그런 부담은 이 고객이 지는 거겠죠. 자, 이런 사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 FTC 연방거래위원회는요, 혜택을 받다는 증언이나 원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직접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페이먼트 재조정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서명서를 고치는 딜러가 또 있는데요. 자동차 딜러는 법에 의해 엄중하게 감시되고 또 윤리에 맞는지 여부를 철저히 통제받는데요. 하지만 바이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 요요 파이낸싱을 포함한 얄팍한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LA 세이지 오토모티브 그룹은요. 올해 이런 편법으로 FTC에 소송을 당해서 36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FTC에 따르면 이들 그룹의 9개 딜러 종업원들은 바이어들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면 계약을 작성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자동차를 구입을 했으면 이 해당 딜러를 FTC에 고발하게 됩니다. FTC 연방거래위원회입니다. 자, 추가하지 않은 항목. 많은 바이어들이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이 기쁨이 앞서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얼마 전 웰스파고 자동차 융자부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소비자들이 예정보다 일찍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받아야 하는 반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고발 때문입니다. 내부 조사 결과 웰스파고는 우선 이미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보험이 필요 없는 8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대출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청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질문하고 그리고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동차 구입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비싼 구입 품목이기 때문에 쇼핑을 하기 전 크레딧 점수를 확인하고 현재의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 또는 생활 환경에 적합한지를 먼저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비윤리적인 자동차 회사나 대출 회사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충동적 구매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요. 또 많은 한국 분들 또
언어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제 한인 딜러들 찾아가지고 알아서 하기를 이제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본인이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이 고객분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의 타겟이 되는 고객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한테 크레딧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집을 사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뭐 차를 사고 싶어서든지 혹은 리파이낸스를 받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세일즈 툴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차를 사기를 원해요. 자,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지금 현재 크레딧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컨설팅을 또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모실 수 있는데 융자, 자동차 딜러를 가가지고 우리가 크레딧 한번 뽑게 되면 이제 많은 점수가 내려가요. 많게는 한 20점 이상이 내려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내려가지 않게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딜러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뽑기 때문에 점수가 한 번에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가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딱 여기다 알아봐 주세요라고 여러분께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알고 있다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를 통해서 정말 이제 비양심적인 그런 딜러들 혹은 또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이제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서 이런 정보들을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거 그리고 이것이 곧 세일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사를 봤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제 웨비나 시간에는 이런 크레딧에서 관련된 혹은 우리가 이 크레딧은 전반적으로 경제 생활에 또 이게 핵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제가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신입 에이전트 분들께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적으실 수가 있으면 적으시는 게 좋고요. 제가 메모장을 열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좀 이렇게 보고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글자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보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에이전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회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면서 고객을 세일즈하는 그렇죠. 우리는 진짜 이제 세일즈맨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에이전트인데 이제 그냥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냥 그냥 에이전트 해봤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이 비즈니스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늦은 시간에 웨비나도 참여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긍정적이고 그리고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사업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히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이 FS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그래요. 크레딧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일즈를 하지만 많은 걸 알고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고객분들께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본인 스스로가 배우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이전트로서 알아야 되는 홈페이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적어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소는 먼저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고객을 관리한다든지 혹은 세일즈를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www.myfes.net입니다. 백오피스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데요. 편하게 백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죠? 자, www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www.을 굳이 치진 않아도 돼요. 그냥 myfs.net 하셔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멋있게 저희 회사의 백오피스가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는데 자, 로그인 버튼 누르면 새 창이 하나 열리면서 로그인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여러분께서 아실 텐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의 상위 스폰서 에이전트 분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가입시킨 그 스폰서 에이전트 분이 알고 계십니다. 보통 처음에 가입시킬 때 정보를 드리지만 아직 뭐 백오피스에 접속을 하지 않으셨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은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10번이 아니라 정말 20번이나 들어가서 더 배우려고 하시고 그러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유저네임은요. 보통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에이전트, 스폰서 에이전트 분이 드리고요.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1, 2, 3, 4, 5, 6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트한 에이전트들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커미션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툴 같은 것들 혹은 트레이닝 비디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바로 이게 좀 더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볼게요. 자, 이거 너무 크게 했네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8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바로 이거 완벽히 머리에서 이건 완벽하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www.myfs.net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실 때 필요한 백오피스, 그러니까 가상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www.fsprotectionplan.com 이렇게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 이름이 뭐예요? FES죠. Financial Protection, Financial Education Services. 그래서 FES.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서비스, 이 상품의 이름이 뭐예요? 프로텍션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FES 프로텍션 플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ww.fsprotectionplan.com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베네핏을 확인하는 그런 홈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반드시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웹사이트가. 왜냐? 자, 고객이 이제 사인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입만 하고 그냥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본인 확인 서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라든지 소셜 카드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본사에 보내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자, 고객 가입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고객을 가입하시게 한 다음에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fsprotectionplan.com 접속하시게 되면 자, 이러한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러한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홈페이지를 보시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고객들에게 반드시 혹은 에이전트분들 가입하시자마자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게 되면 고객 혹은 에이전트분이 디스플레이를 받지 못합니다. 큰일 나요. 그쵸? 자, 그러면 고객이 가입하셨어요. 가입하셨으면 이제 가입 당시에 이메일 주소가 유저네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myfs.net의 유저네임은 스폰서 에이전트가 알려드립니다. 패스워드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1, 2, 3, 4, 5, 6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패스워드는 변경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상위 스폰서 에이전트 분께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 이상이 되시면 그 다음엔 뭐 패스워드 마음대로 바꾸시고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fsprotectionplan.com의 유저네임, 아이디라고 하죠. 이제 가입 당시의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패스워드는 뭐냐? 패스워드는 자동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는 본인의 소셜 번호 뒷자리 4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사업 아예 시작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유저네임. 네, 가입 당시에 저의 이메일이고요. 패스워드는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소셜번호 뒷자리 4자리가 아니고요. 저는 변경을 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고요. 처음에 막 이렇게 뜰 거예요. 뭐 본인이 크레딧 이 복원에 동의를 하느냐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고 할 것을 동의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화면이 뜹니다.
그게 뜨시면 여러분들 yes라고 누르게 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덕트 프로그레스라고 나와요. 다 저는 파란불로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고객분들이 제가 이거 누차 얘기를 하지만 고객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크레딧, 정말 우리 회사를 크레딧 교정회사라고 정말 알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크레딧 예를 들어서 복원을 시켰어요. 정말 빠르면 3개월 만에 복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고객분께서는 아, 나 이제 끝났으니까 전 이제 캔슬 시켜주세요 라고 하게 돼요. 그쵸?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세일을 해야 되고 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고객 수가 계속 쌓여져야 되는데, 그쵸? 그런 고객들을 계속 멤버십으로서 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FS 프로텍션 플랜입니다. 우리 FS 프로텍션 플랜은 크레딧 교정을 포함한 다른 13가지의 베네핏이 있는 겁니다. 자, 에이전트와 고객이 다른 베네핏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생명보험, 라이프 인슈런스의 유무예요. 고객은 라이프 인슈런스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전트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룹 보험으로 이제 일을 하는 직원 보험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혹은 혜택을 받는 건데 고객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서비스는 못 받죠. 그래서 이 점을 잘 유의하셔야 돼요. 제 신입 에이전트분들 고객분들에게 아 우리 보험도 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는 실수하실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도 교육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고객분과 우리 같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다른 이유는 요 마지막에 이 베네핏 폼, 그러니까 고객, 보험 수혜자 양식을 넣는 이 해당 요 란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서비스를 다 이렇게 이용하시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라이프락 액티베이트 시키셔가지고 신분도용 방지시켜드리고 마이케어프는 유산 상속도 이제 이것도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뎃지로도 한번 들어가서 이게 뭔지 구경시켜드리고 그러면 아, 이 서비스들이 참 정말 좋구나. 이게 크레딧 교정 회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의 그런 어떤 이 경제에서 파이낸셜적으로 정말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구나라는 거를 우리 고객께서 인지를 하시면 아, 뭐 그래봐야 하루에 이불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세이브 해가지고 나의 재정과 가정과 그리고 나의 신용과 그리고 신분까지도 내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거 금융보험이라 생각하시고 사용하세요. 재정보험, 재정보호보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있어서 그냥 크레딧 규정이에요 라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들 들어가셔가지고 이것들 다 하나하나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께서 아 정말 좋은 이 상품이구나 정말 좋은 서비스구나 아는 순간 어차피 크레딧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실턴절ton 관리를 해야 돼요. 또 나빠질 수 있어요. 그걸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 그 외에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 머니 세이빙 베네핏이라는 적은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윌 같은 거 마이케어 플래닝 그런 거잖아요. 윌 리빙 트러스트 그다음에 파워 오브 어토니 이런 서비스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한국 분들이 어떤 재정에 관련돼서 시원하게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긁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파이낸셜 에듀케이션이잖아요. 재정,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드리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서비스를 드린다는 거. 그렇게 꼭 전하시면 여러분들 사업에 정말 날개가 달 수 있을 거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두 가지의 웹사이트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워놔야 돼요. 그냥, 우리 고객, 나중에 저희 버지니아 오피스 미팅 오시게 되면은 제가 여쭤볼 거예요. 자, 우리의 베네핏을 받는 그런 사이트가 어디죠? 그럼 바로, fsprotectionplan.com. 우리의 백오피스 어디에요? myfs.net. 자, 이런 게, 자기가 이제 본인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백오피스 같은 거 안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는지, 내가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고객은 데리고 왔는데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계속 이런 것들이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왕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정말 마음을 다짓고 더 이상 내가 더
이거는 내가 그냥 시간만 흐르게 가게 하지 않겠다. 마음을 잡으시고 딱 5년만 올인하셔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벌써 이렇게 한 게 벌써 3년, 올해 3년 차인데, 저도 감회도 새롭고, 또 남다른 또 그런 각오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크게 한번 도약을 해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꼭 이번 해,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2월 초인데, 한번 우리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또 컨벤션도 있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또 올해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웹사이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써드리는 거는. 자, 우리가 고객이나 혹은 에이전트를 리크루트하거나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하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본인 확인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verification document라고 하는데 본인 확인 서류예요. 그렇죠? 이 본인 확인 서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소 확인용 서류, 그렇죠? address verification, 그렇죠? 주소 확인용 서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소셜 번호 확인용 서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소 확인용 서류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한번 보세요. 그쵸? 면허증이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예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면허증을 갖고 있을 때 항상 꼭 여쭤봐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가 면허증의 주소와 동일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분쟁 레터를 받아야 하려면 이 고객께서 주신 이 주소 확인용 서류로 가게 되는데 면허증에 있는 주소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와 다를 경우에는 그 디스플레이로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쵸?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면허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자, 면허증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상이할 경우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유틸리티 빌 혹은 뱅크 스테이먼입니다. 자 유틸리티 빌 아무거나 막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메일로 우편으로 받은 이 유틸리티 빌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뽑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게 안 됩니다. 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유틸리티 빌, 뭐 전기라든지 혹은 뭐 가스빌이라든지 이런 빌, 물론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된 거야죠. 주소는 맞는데 뭐 와이프 이름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이 주소와 그 다음에 유틸리티 빌이라면 유틸리티 빌이 받은 본인 이름 이래야 된다. 이걸 꼭 확인을 하시고요. 아무 서류나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아마존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그쵸? 뱅크 스테이먼트 됩니다. 뱅크 스테이먼트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가 2년 미만일 경우 유틸리티 빌이 2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명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아예 2장을 달라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거든요. 면허증이 다르다 할 경우. 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가 2년 미만일 경우 유틸리티 빌 2장이 필요합니다. 크레딧 이 뷰로에서 알아요. 그러면 다시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만 버리게 돼요. 그럼 또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회사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 지금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요? 이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템플릿. 그러니까 그냥 양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하시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써 있는 대로. 자, 주소 확인용 서류 더 이상 뭐 제가 짚고 안 넘어가도 되겠죠? 면허증인데 면허증이 제일 좋은데 면허증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랑 다를 경우에는 유틸리티 빌이나 뱅크 스테이먼트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죠?
만약에 거주하고 계신 주소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유틸리티 빌 2장이 필요하다. 그죠? 이해하셨죠? 자, 소셜번호 확인용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죠? 소셜카드예요. 자, 근데 소셜카드가 잃어버린, 분실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W2 혹은 1099 폼만 됩니다. 혹은 페이스톱까지도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1040 이런 거 안 됩니다. 1040는 되지 않습니다. W2 혹은 1099 외의 다른 폼들은 소셜 번호 확인용 서류로 되지가 않아요. 왜 1040는 자기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셜카드예요. 이분 소셜카드 됐어요. 자, 소셜카드 이름 밑에 사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요렇게 서류가 필요해요. 그쵸? 베리피케이션 다큐멘트는 주소 확인용 서류와 소셜 번호 확인용 서류가 있는데, 자, 면허증이나 소셜카드 혹은 유틸리티 빌이나 W2, 1099 혹은 페이스톱으로 대체가 된다. 1044는 안 된다. 알겠시겠죠?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류를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받으신 서류를 앞장만 하시면 됩니다. 뒷장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앞장만 스캔하셔서 혹은 사진을 찍으셔서 이메일로 본사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내시냐? 자,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메일 주소. 자, 베리피케이션 다큐멘트를 어디로 보내야 되면 여기로 보내시면 된다. documents at myfs.net. 간단하죠? documents at myfs.net으로 보내시면 여러분들 됩니다. 이 서류를. 자, 사진 찍으실 때 주의하실 점. 사진을 한 장에 이 두 가지 서류를 찍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한 장씩 이렇게 찍어서 두 장 하나씩 찍어서 두 장의 그 첨부 파일로 첨부하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자,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보내주면 그 본사에 있는 그 본사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게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만약에 사진 잘못 찍으면 다 수정하고 일일이 또 잘라가지고 딱 해야 되고 그런 불필요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씩 고객들, 에이전트들 거 다 해결하는데 이 사람한테 온 이메일은 항상 우리가 손대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잘 안 해주겠죠. 근데 우리 이 에이전트가 보낸 거는 그냥 우리가 인쇄해서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돼. 너무 간단해.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어. 이러면 이 직원들한테서 어떻게 했어요? 또 좋은 인상을 또 끼치겠죠. 또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 이름 같은 경우에도 소셜 카드나 이런 거 그냥 사진 찍었다고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름도 딱 그 고객 이름으로 딱 적어서 이 고객의 면허증 혹은 이 고객의 소셜 카드라고 딱 그 파일 이름을 만들어서 보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찾기도 좋고 참 이렇게 올거나이즈가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시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스텝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죄송합니다. 세 가지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베리피케이션 다큐멘트를 보낼 때 이 documents at myfs.net 간단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본인 확인용 서류잖아요. 서류, 다큐멘트니까 documents.com documents at myfs.net을 보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S가 붙습니다. 기억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제 보내게 되면은 본사에서 디스플 레터, 분쟁 레터를 고객에게 보내게 돼요. 고객이 보내시면 이제 서명해가지고 이제 보내실 거 아니에요? 보내시게 되면은 한 45일 안에 이 크레딧 뷰로로부터 업데이트된 크레딧 리포트를 받습니다. 자, 크레딧 리포트 받으면 우리가 보내야 돼요. 에이전트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 리포트는 어디다 보내냐? 우리가 스캔해가지고 자, 받으신 크레딧 리포트는
양면 스캔 하셔가지고 본사 이메일로 보내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메일 주소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리포츠잖아요. 그쵸? 그래, 리포츠. 여러분, 여기서 좀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바로 나와요. 어디겠어요? 네, reports at myfs.net입니다. 예. 간단하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에이전트일 경우.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를 가입하셨어요. 가입시키셨어요. 시키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뭐가 다르랬어요? 에이전트와 고객이 다른 점이 하나가 뭐라고요? 생명보험 서비스를 혜택을 받냐 그거예요. 생명보험 혜택. 혜택을 받으시는데 요거는 뭐가 필요해요? beneficiary for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수혜자 양식입니다. 자, 요걸 밑으로 제가 내려가지고 수혜자 양식이라 그래요. 보험 수혜자 양식. 이 양식을 써서 반드시 보내야지만 그분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메일. 그 혜택. 이걸 이메일로 또 본사 이메일로 보냈는데 본사 이메일 주소 달라요. 자, 적습니다. customer support at myfes.net. 네. 자, 근데 요거는 좀 수정하시는 게 나아요. 이게 이쪽으로 제가 해보니까 요걸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요걸로 해야지 좀 빠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걸로 드릴게요. customer support at united-credit.org. 좀 길죠? 근데 여러분 한 진짜 대여섯 번만 보내보시면 자동으로 머리에 들어옵니다. 자, 에이전트를 가입시키시게 되면 생명보험 혜택이 있는데 이게 베네피셜 폼을 이제 저희 오피스에 오시면 있어요. 혹은 백오피스 가시면 다 폼들이 있으면서 베네피셜 폼을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으셔서 이 스캔을 하셔가지고 스캔하셔서 본사 이메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Customer Support at united-credit.org입니다. 자, 요렇게 이 세 가지의 이메일 기억하세요. 자, 오늘 많은 거 하지 않았어요. 많은 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웹사이트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고객이나 에이전트를 가입시킨 다음에 받아야 되는 서류, 베리피케이션 다큐멘트를 어디로 보내야 되나, 혹은 어떤 서류를 우리가 받아야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 이제 에이전트일 경우에 보험 수혜자 양식으로 받은 베네피시리 폼을 바로 이 해당 이메일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것을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셔서 FES 대입입문 치시게 되면 이 해당 이 영상을 다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가 또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그래서 금요일인데 그냥 쉬어야겠다 이번 주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주를 위한 이번 주가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십시오.